미국 무기 팔고 세계 장악한다더니 한국에 털린 트럼프, 망신당한 이유 충격적이라고? 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떨어뜨린 바로 다음 날 미국의 방산산업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랑하던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전문가들도 충격에 빠졌다는데 한국이 보여준 충격적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16조 원의 잭팟을 차지한 한국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 이름은 제퍼손 박사예요. 저는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연구했었어요. 저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무역하는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저는 TV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죠. 이런 세금을 관세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새 계획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자랑스러워 보였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 간 무역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걱정됐었습니다. 제게는 이날이 자유의 날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군인들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돈과 사업으로 하는 싸움이었죠. 트럼프의 전쟁 선포는 한국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라고 저는 국제무역정책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서 새 계획의 세부 사항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간단하지만 무서웠어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이제 이 새로운 세금 때문에 적어도 10%더 비싸질 거였어요. 어떤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세금을 내야 할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많이 팔고 미국에서는 적게 사는 곳들이었어요.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 같은 곳이었죠. 이 계획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무역을 다뤄온 방식과 많이 달랐어요. 제 연구팀은 빠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했어요. 1930년에 미국은 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이것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돈과 무역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대공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동의해요.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음식을 살 돈이나 집세를 낼 수 없던 시기였었죠.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첫날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저는 발표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했었어요. 그 계획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오는 물건에도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허드와 맥도날드 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펭귄과 바다사자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새 계획은 거기서 오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할 거였어요.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농담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펭귄이 먹는 물고기에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느냐고 물었죠. 정부가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방식은 제게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 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이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사는지를 보고 그것을 사용해서 세금률을 정했습니다. 저의 조수는 이것을 군대식 계산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군인들이 사용할 법한 것, 간단하고 직접적이지만 세계 무역처럼 복잡한 것에는 좋지 않다는 뜻이었죠. 저는 왜 이것이 문제인지 설명하는 긴급 논문을 썼어요. 새 계획은 오늘날 제품들이 종종 완성되기 전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은 10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부품을 가질 수 있어요. 새 계획은 이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일 제가 컴퓨터를 열 때마다 저는 더 많은 나쁜 소식을 봤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게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화를 내고 있었죠. 저는 제가 읽었던 모든 책과 공부했던 모든 시간을 기억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계획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물건값을 더 비싸게 만들 거였어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덜 거래하고 싶게 만들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전 세계의 우리 친구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결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궁금했어요. 먼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이 사람들이 왜 이 해방의 날, 이 실제로는 미국을 어려운 상황에 가두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관세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해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는 TV에 나와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말로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저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방향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역과 돈의 세계는 모두를 놀라게 할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요. 제 화면에 숫자들이 깜빡이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 후 다우존스가 9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S&P 500은 3.38% 떨어졌고 나스닥은 4.28% 하락했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약 2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배수구로 내려가는 물처럼 사라졌었어요. 바로 연구보조원에게 전화했어요. 이거 보고 있어. 제가 물었죠. 그녀는 이미 데이터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우리의 예측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밝은 스튜디오 조명이 제 눈을 찌푸리게 했고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했어요. 이 정책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 약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었어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큰 은행의 제 동료들도 저와 의견이 같았어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로 인해 미국이 내년에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40%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문제는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낮은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가격을 올리고 결국 일반 미국인들이 필요한 물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일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숨겨진 세금 같아요. 제 사무실에서 경제학 책과 차트에 둘러싸여 저는 조언을 구하러 온 의회 보좌관 그룹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우리 법을 만드는 상사들에게 보고할 거였어요. 저는 그들이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보세요. 컴퓨터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전에도 봤어요. 트럼프가 2018년에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즉시 미국 콩의 관세로 맞대응했었습니다. 저는 팔리지 않은 작물이 놓여있는 중서부 농장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 농부들은 너무 많은 돈을 잃어서 정부가 12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원금을 줘야 했었어요.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좌관들이 메모를 하는 동안 경고했어요. 종종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저는 평생 무역 적자를 연구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 적자, 즉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틀렸어요. 미국처럼 사람들이 쇼핑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더 많은 수입과 적자를 갖는 것이 정상이고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시아 시장을 확인했어요. 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제 전화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전 제자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해가 뜰 때 대학 사무실로 걸어가며 이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 모든 일반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아이들 옷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어머니, 필요한 부품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소규모 사업주,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 구매를 중단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공장 노동자. 기자와의 점심 식사에서 저는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글로벌 경제를 큰 거미줄처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가닥을 당길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수천 개의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이 주문 취소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연구한 수십 년 동안 저는 우리 경제에 이렇게 명확한 자기 상처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어두운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결론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 무역 전쟁은 돕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해칠 것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복잡한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실제 가족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실제 고통을 느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불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지 궁금했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다가오는 폭풍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줬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은 보통 서로 싸우는데 미국의 새로운 물품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한국인 친구가 전화로 말했어요. 오랫동안 적이었던 한국, 중국, 일본을 함께 일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여러 해 동안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거래하는지 연구해 왔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절대 같이 놀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같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제 보고서에 썼었어요.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는 나라들만 좋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 때문에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돈과 사업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시간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모두가 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제가 포스트 아메리칸 경제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괜찮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연구한 후 저는 새로운 것을 보고 있었어요. 나라들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미국의 리더십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한 나라가 돈과 무역을 무기처럼 사용할 때 나라들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였어요. 트럼프는 영구적인 동맹국은 없다고 말했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에 퍼졌었어요. 이것은 모든 나라가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항상 그렇듯이 바빴지만 정부 건물 안에서의 대화는 바뀌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관리들이 이제는 미국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벽에 지도가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한국 무역장관이 저에게 새로운 계획을 보여줬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과 경제를 보호해야 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에 의존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저는 삼성과 현대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었어요. 그들은 공장을 어떻게 바꾸고 어디서 재료를 구입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지도에 새로운 선을 그리며 미국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 주변으로 가는 무역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삼성의 한 여성이 차트와 숫자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야 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일본 도쿄로 여행했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계획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과 더 강한 연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의 친구였어요. 나이든 일본 무역관리가 말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어야 해요. 제 마지막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큰 정부 건물에서 중국 관리들이 1대1로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도로, 철도, 해운 경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의 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은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기획자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조용히 새로운 무역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중심이 아닌 시스템을요. 저는 대학원 시절 제 옛 교수님에게 전화했었어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했었죠. 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수입품에 대한 세금 때문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두 깨진 신뢰 때문이에요. 세금은 단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에요. 나라들 사이의 신뢰는 친구들 사이의 신뢰와 같아요.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한순간에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깨지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들은 새로운 친구를 찾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건과 돈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세계적인 반응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나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펼쳐진 모든 연구 노트를 보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세계는 미국이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단지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덜 중요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라들이 서로 무기를 사고 파는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계획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었습니다. 무기 거래는 장난감이나 옷과 같은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살 때 그들은 단지 가격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 친구로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여러 해 동안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살지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신뢰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 무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방위 관계자들과 이야기했는데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F-35 전투기와 관련된 큰 문제가 많은 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싼 비행기들의 킬 스위치가 있다고 했었어요. 미국이 원한다면 멀리서 비행기를 끌 수 있는 특별한 버튼이요. 이것은 이 비행기들을 구매한 많은 나라들을 겁나게 했었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다른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거기 있는 F-16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이 도움 없이는 비행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우리에게도 도움을 중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유럽의 아주 중요한 방위 관계자와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미국 무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항상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관세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강철과 알루미늄에 25%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것은 무기 제작을 더 비싸게 만들었어요. 미국 회사들은 이제 비행기, 탱크,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었죠. 이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무기도 더 비싸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의 무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장 바닥은 밝은 조명과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저와 함께 걸으며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을 가리켰어요. 이 부품들 각각이 이제 관세 때문에 더 비싸졌어요. 라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야 해요. 저는 2년 전 마지막 방문 때보다 공장 바닥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위 경제를 공부한 20년 동안 저는 나라들이 무기를 어디서 구매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할머니의 오래된 찬장을 떠올리게 했었죠. 수년 동안 할머니는 특별한 접시와 컵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재배열하기로 결정했어요. 갑자기 항상 위쪽 선반에 있었던 컵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고 뒤쪽에 있었던 접시들이 이제 앞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방위 시장은 그 찬장과 같아요. 모든 것이 새로운 패턴으로 재배열되고 있었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관세 계획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구매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 방위 전문가들의 큰 회의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방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제가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점점 적게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나라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환점에 있어요. 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나라들은 이제 단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술, 비용, 신뢰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연구와 전 세계 관계자들과 나눈 많은 대화를 살펴볼 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방위 산업을 오랫동안 지속될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신뢰가 손상되고 있었고 한번 신뢰가 깨지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계속해서 방문했었어요. 제 여행 동안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나라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정말 좋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미국 무기를 더 비싸게 만들었었어요.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에 붙는 추가 세금 같은 거예요. 이 관세들은 미국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했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정말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었죠. 저는 작년 서울에서 열린 거대한 방위산업 전시회를 걸어 다녔던 것을 기억해요.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한국에서 만든 반짝이는 탱크, 로켓, 비행기, 그리고 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군 장교들이 이 무기들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본 것에 분명히 감명받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가 우리가 군중을 지켜보는 동안 저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이 변화는 직접 목격하기에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제 연구팀과 저는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었죠. 한국의 K9 곡사포 큰 이동식 대포 같은 것은 미국의 팔라딘만큼 잘 작동하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어요. 한 번에 많은 로켓을 발사하는 시스템인 천문은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F-80 전투기는 미국 F-16 전투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약 80%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약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의 같은 장난감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 방법이에요. 저는 다른 나라들이 방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연구했었고 한국의 여정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였어요. 모든 것은 1970년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시작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를 복제했었어요. 소총과 박격포 발사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었죠. 이것들은 꽤 간단한 무기들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전에 정확히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배우는 것과 비슷했었습니다. 해마다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었어요. 그들은 똑똑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고용했었죠. 연구에 돈을 투자했었고 비밀을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협력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더 복잡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었습니다. 저는 전함을 만드는 부산의 조선소를 방문했었어요. 그 규모는 저의 숨을 멎게 했었죠. 거대한 크레인이 거대한 강철 조각들을 옮기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강력한 전함이 될 구축함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심지어 미국도 이제 한국조선소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배를 한국조선소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어요. 라고 한 엔지니어가 우리가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부 것들을 더 나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무기 판매국이에요. 그것은 다른 나라에 거의 무기를 팔지 않았던 20년 전의 위치에서 큰 도약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육지, 바다, 그리고 공중을 위한 고급 군사 장비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매우 적은 국가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또한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되는 그들의 무기를 봤었어요. 서울 외곽의 시험장에서의 시연 중에 저는 K9 곡사포가 영하의 온도에서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각 발사와 함께 제 발 아래 땅이 흔들렸었어요. 같은 날 나중에 저는 한국에서 만든 드론이 복잡한 패턴으로 날아다니며 놀라운 정확도로 표적을 맞히는 것을 관찰했었어요.
우리 장비는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해요. 사막의 열기, 북극의 추위, 정글의 습기, 프로그램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했어요. 이 신뢰성은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큰 이유예요. 제가 한국 탱크와 곡사포를 대량 구매한 후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한국 장비가 거의 고장나지 않는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수리가 필요할 때 부품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 세계에서 한국의 부상은 단지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훈련, 유지 보수 지원, 그리고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관대한 거래를 제안하는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단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수리하고 때로는 심지어 그것들의 부품을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참석한 한 회의에서 한국 장군은 그들의 철학을 설명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요. 우리는 단지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이 접근 방식은 그들에게 많은 친구와 고객을 얻게 했었어요. 폴란드, 호주, 이집트, UAE와 같은 나라들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전통적인 공급업체 대신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가치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세계에서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안보 요구를 돕고 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때 수입했던 기술을 가져와 개선하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기본 탱크 디자인을 가져와 새로운 장갑, 더 나은 조준 시스템, 그리고 더 강력한 엔진을 추가함으로써 더 좋게 만들었었죠. 그것은 기본 자전거를 가져와 오토바이로 바꾸는 것과 같았어요. 한국 방위산업은 이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저는 전국의 많은 공장과 연구센터를 방문했었어요. 대전 외곽의 한 연구실에서 저는 과학자들이 이전에 사용된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가벼운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봤었어요. 인천 근처의 다른 시설에서 저는 기술자들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급 레이더 시스템을 조립하는 것을 관찰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고품질 장비를 만들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한국 방위산업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었죠. 우리는 대량 생산이 쉬운 실용적인 디자인에 집중해요. 우리는 많은 돈이 드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렴한 좋은 무기를 만들어요. 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성과를 냈었어요. 미국 방위산업 회사들이 때로는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는 동안 한국 회사들은 비용의 일부로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에 집중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한국 무기를 더욱 좋아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이러한 관세 때문에 미국 무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이 대안으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미국만이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최근 연구 여행을 마치면서 저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때 완전히 미국의 보호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예측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전이었어요. 한국이 이룬 것은 결단력, 현명한 계획,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한 나라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은 단지 몇십 년 만에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미국 무기를 더 비싸고 덜 매력적으로 만들매 따라 한국은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단지 무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학생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국가들이 어떻게 무기를 사고 파는지 연구했어요.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누가 무기를 판매하는지에 대한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다른 나라 물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실제로 미국이 무기 판매에서 강한 위치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방위 경제 포럼이라는 큰 회의에서 저는 모두에게 말했었어요. 세계는 이제 그저 미국 제품이라서 미국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 비용, 그리고 무기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만 무기를 샀던 나라들이 이제 다른 곳의 무기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팔 기회를 주고 있었죠.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이것은 미국 무기를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했습니다. 상무부의 수치를 바탕으로 저는 미국 무기 제작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계산했었어요. 이로 인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외서 10%더 적은 무기를 팔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돈 문제를 확인하는 의회 예산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 간 관계를 연구하면서 저는 누구에게서 무기를 사는지가 누가 당신의 친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들이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할 때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미국과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무역처럼 복잡한 것에 간단한 변화를 주면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트럼프의 물건에 대한 세금은 미국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무기 판매 세계에서 미국의 특별한 위치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최근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트럼프는 정말로 세계의 눈을 해방시켰지만 그가 의도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대신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좋은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세계적으로 누가 무기를 판매하는지에 대한 이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금을 잊은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연구팀의 수치를 보면서 저는 미국 무기 판매가 매달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지난 분기에만 해도 미국 전투기 주문이 작년에 비해 15% 감소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5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었죠. 지금 세계 각지의 무기 전시회를 방문할 때 저는 군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5년 전만 해도 미국 전시관이 항상 가장 붐비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유럽, 심지어 터키 전시관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있었죠. 예전에는 미국 대표자들과만 이야기했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의 군 장교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이 변화의 큰 이유예요. 작은 나라들의 국방장관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미국 탱크 한 대 가격으로 한국 탱크 3대를 살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탱크는 미국 것만큼 거의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신뢰도 중요했죠. 유럽 국가의 한 장군은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공급자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예측 모델에서 저는 5년 내에 세계 방위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39%에서 약 25%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었어요.
한국은 8%에서 거의 15%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터키와 같은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무기를 팔게 될 것이었죠. 미국에게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좋은 가격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에게는 더 강한 경제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의미했었죠. 무기 판매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은 이 변화가 그 자체로 일어났을 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틀린 자브릭스라고 해요. 워싱턴 국제안보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최근에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2025년 4월 1일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큰 군사훈련을 시작했었어요. 중국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모두 불러 모아서 대만을 빙 둘러싸는 모양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냐고요? 중국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우는 위챗이라는 앱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4월 1일부터 우리는 여러 군대를 모아서 대만섬 주변에서 훈련할 거예요. 우리 배와 비행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섬에 접근할 거예요. 그들은 또 해군과 공군이 전투 준비를 하고 바다와 땅을 공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읽은 중국의 발표에서는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중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었어요. 동부정우는 접근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타이베이, 타이난, 가오슝 같은 대만의 주요 도시가 표시된 지도 위에 중국 전투기와 군함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나쁜 행동을 하면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자세히 분석해보니 중국이 이렇게 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진짜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았어요.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 라는 말은 중국이 항상 해왔던 말이지만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이 작년 10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3월 13일에 중국이 대만의 위협이 된다고 말하면서 5가지 위협과 17가지 대응 전략을 발표했었죠. 그는 중국이 대만군 내부에 침투하고 양안 교류를 통해 대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재와 기술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는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명확히 말했고요. 이에 중국은 라이칭더를 녹색 태풍 17조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했었어요. 녹색은 민진당의 상징색이고 17조는 그가 발표한 17개 대응 전략을 비꼬는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을 원하면서 제멋대로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17개 항 전략을 내놨다면서 미친 듯이 중국을 도발하고 반중, 항중을 선동하며 양안 교류와 협력을 방해했다라고 비난했었어요. 하지만 대만은 이런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력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7월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가장 큰 규모의 한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었어요. 또한 훈련 기간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라이칭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중국의 대만군 내부 침투와 양안 교류를 통한
대만 내 영향력 확대를 막는 것은 대만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 시점에서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데는 단순히 대만을 압박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분석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이를 덮고 숨을 고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최근 중국 군부 내에서 부패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외부의 적을 강하게 내세워서 내부 갈등을 가라앉히려는 오래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둘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함으로써 언제든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제가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군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동시에 군 내부의 단결력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갈등을 일단 덮으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은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군사적 시위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더 경계하게 만들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포위하면서 언제든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고 있었던 거죠. 대만 포위 훈련이 다시 시작됐어요. 작년 10월 이후 약 6개월 만이었죠. 저는 그 상황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중요한 발표를 했었어요. 3월 13일이었어요. 대만이 직면한 5대 국가안보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 전략을 말했었죠. 중국이 대만군 안에 침투하려 한다고 했어요. 양안 교류를 통해 영향력도 넓히려 했었고요. 대만의 인재와 기술도 빼앗으려 했었습니다. 우리 대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연설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명확히 불렀었죠. 중국은 바로 반응했어요. 라이칭더를 녹색 태풍 17조라고 부르며 화를 냈었습니다. 녹색은 민진당 색깔이고 17조는 그가 발표한 전략들을 비꼬는 거였어요. 대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중국 대만 사무판공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 분열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친 듯이 대륙을 도발하면서 반중, 항중을 선동했다고도 했었습니다. 강한 말들이었죠. 대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려 했죠.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7월에는 대규모 한광훈련도 계획했었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이었어요.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가장 큰 훈련이었죠. 훈련 기간도 2배로 늘렸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가 들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이칭더 정부는 중국에게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중국이 대만군 내부로 침투하는 걸 막는 것, 양안 교류를 핑계로 영향력 키우는 걸 막는 것. 이건 대만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전쟁이 날까요? 동생이 물었어요. 걱정 마. 두 나라 다 진짜 싸움보다는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대만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라이칭더 총통은 확고했죠. 대만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어요. 중국의 압박이 커질수록 대만의 결의도 더 강해졌었습니다. 국방력 강화, 국제적 지지 확보, 내부 단결 강화. 이 3가지가 라이칭더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대만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들은 불안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었죠. 중국의 위협에도 일상은 계속됐어요. 시장은 여전히 붐볐고 학교도 정상 운영됐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번에도 견뎌낼 겁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정책은 명확했어요. 중국과의 거리두기, 군사력 강화, 국제관계 확대. 대만의 반응은 과거와 달랐어요. 더 강경하고 더 자신감 있었죠. 중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존재에 대한 도전이죠. 저는 이런 긴장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라이칭더 총통은 국내 지지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지원도 얻어야 했어요. 쉽지 않은 균형이었죠. 이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더 단결할 겁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마지막 연설이 기억나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었어요. 대만 국민들도 그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깊은 속내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발견했었습니다. 첫째, 중국 군부 내부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전략이었죠.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안에서 부패 문제가 심해지고 세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저쪽을 봐라. 작전이었던 거죠. 시진핑은 외부의 적을 크게 부각시켜서 군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려 했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통치 방식이에요. 내부가 시끄러우면 외부의 위협을 키워서 모두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국장님, 군 내부에서 또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괜찮아. 대만 훈련 규모를 2배로 늘려. 모두 그쪽에 정신이 팔릴 테니. 둘째, 트럼프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는 의도였어요. 미국이 모든 힘을 모아 중국을 조이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언제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려 했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고요? 좋아.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더 큰 훈련을 할 거야.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자.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 군부는 이번 훈련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군 내부 단결도 다지려 했었어요. 시진핑에게는 군부의 안정이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군사 시위는 오히려 주변국들을 더 경계하게 만들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명분만 제공했었죠. 결국 중국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꼴이 됐어요. 우리는 대만을 언제든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결과로 일본, 호주, 필리핀이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효과가 생겼군. 중국의 군사훈련은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문제를 감추고 외부의 힘을 과시하려는 복잡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더 단결하게 되고 중국의 내부 문제만 더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시진핑 주석, 훈련은 성공적이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계속 압박하라.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만 포위 훈련은 단순한 군사 시위가 아니라 복잡한 지역 안보와 내부 정치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피츠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3월 28일이었죠. 저는 이 방문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피츠 장관은 필리핀의 영토를 지키는데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군사 장비도 보내주겠다고 했었어요. 헤이그스 장관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었어요. 억제력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필리핀은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방인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이 말은 미국이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틀에 넣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옛날 냉전 시대처럼요. 우리는 중국을 막아야 해요. 피츠 장관이 큰 소리로 외쳤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특별한 무기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메시스라는 대함 미사일과 사람이 타지 않는 고성능 배도 보냈었죠. 이런 무기들은 4월에 열리는 말리카탄 훈련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말리카탄은 필리핀 말로 어깨 맞대기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는 유럽 친구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대신 아시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중국을 막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였어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 했었죠. 우린 함께 싸울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피츠 장관과 악수하며 말했었습니다. 피츠 국방장관은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할 건이라고 말했었어요. 이 말은 중국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왜 이렇게 열심히 중국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중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대만을 지키고 싶어 했었죠. 중국의 군함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필리핀 어부가 TV 인터뷰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있었어요. 일본, 호주,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요. 이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게 무기도 팔고 군사 훈련도 함께 했었어요. 우리는 태평양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피츠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했었죠. 저는 미국의 전략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화가 나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갈 거예요. 피츠 장관이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행동에 매우 화가 났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고 계획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긴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군인들은 매일 훈련을 했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중국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국 군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있어서 기뻐요. 한 마을 노인이 미국 군인에게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외교적 압박도 함께 했었죠.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고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말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느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 경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피츠 장관의 필리핀 방문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오래 갈 것 같았어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저는 동료 분석객에게 말했었죠.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도 필요했었죠. 앞으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더 자주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하세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피츠 장관이 떠나기 전 말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했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이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이 모인 비공식 안보 협의체예요. 여기에 한국과 인도까지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바빴어요. 중국이 혹시 대만을 침공할까봐 걱정하면서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이웃 나라들과 안보 협력을 더 단단히 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안보 문서를 고치고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려고 방위비를 매년 크게 늘렸어요. 그리고 4월에 열리는 말리카탄 훈련에 자위대를 처음으로 정식 파견하기로 했었죠. 호주는 어땠냐고요? 그들도 미국의 든든한 친구로서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호주는 미국에서 만든 하이마스라는 로켓 시스템과 프리즘 미사일을 들여왔어요. 국방에 쓰는 돈도 GDP의 2.5%에서 3%로 올렸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끄는 동맹들이 태평양 동맹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함께 지켜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중국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모이자는 뜻이었죠. 올해 4월에 열리는 말리카탄 훈련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에서 15,000명에서 16,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였으니까요. 이건 사실상 중국을 향해 우리는 함께 강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였어요. 특히 일본 자위대가 이 훈련에 처음으로 공식 참가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이건 태평양 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미국은 왜 이렇게 열심히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중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미국은 필리핀에 네메시스라는 대함미사일과 사람이 타지 않는 첨단배까지 보냈어요. 이런 무기들은 4월 말리카탄 훈련 때 공식적으로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피츠 국방장관은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했었어요. 이건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남중국해 주변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고 미국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저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 그리고 어쩌면 인도까지 포함한 더 큰 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동맹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이 힘겨루기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래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중국을 둘러싼 이 동맹의 고리가 얼마나 단단해질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봤어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보니 이번 훈련도 예전처럼 그저 형식적인 일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행동이겠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었어요.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계획은 없을 거예요.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할수록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더 단단히 뭉치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근처 나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에 맞서고 있고 미국은 이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분위기를 단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저는 생각했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과 군대 내 갈등만 더 눈에 띄게 만들 뿐이었어요. 특히 중국군 내부에 진짜로 분열이 있다면 이것은 중국의 군사력이 정말 강한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회의에서 말했었어요. 중국군이 제대로 단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태평양 동맹이라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 호주,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죠. 이제 각 나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라고 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었습니다. 대만도 라이칭더 총통 아래에서 국방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썼었어요.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복잡한 지역 안보 상황의 일부분으로 봐야 해요. 트럼프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저는 회의실에서 말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군사적 움직임 뒤에는 각 나라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와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군사 행동은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설명했었죠. 대만은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있었어요.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대만 국민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미 중국의 이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어요. 타이베이에서 온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었죠. 그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대만 해협 주변의 군사 배치 상황을 살펴봤어요. 미국, 일본, 호주의 함대가 점점 더 자주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고, 중국 역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력이 한 지역에 모이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인 면도 보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실제 전쟁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은 피하려고 할 것이었어요. 대화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는 국제회의에서 말했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사태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 대만, 미국,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테니까요.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계속해야 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이런 보리스키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벌써 15년 동안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요즘 동북아시아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후에 더 그랬어요. 중국은 이미 대만을 둘러싸는 군사훈련을 마쳤었고, 이건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 군대 전략가들이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봤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공격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러 오기 전에 대만을 차지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1시간 안에 대만의 6개 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대만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지죠. 중국 해군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제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중국은 여러 조선소에서 수백 척의 군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륙함이라고 불리는 육지로 쳐들어갈 때 쓰는 배를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 큰 해상 작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 국방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미국은 대만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죠.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원이 중국과 싸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건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거였어요. 제가 CNN에서 인터뷰했을 때 강조했듯이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 국무부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이 공격받을 때 도와달라고 거의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었고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유럽 나라들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무기였습니다. 나토라는 서방 군사동맹의 기준에도 맞는 세계적 수준의 무기였죠. 한국은 155mm 포탄도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은 5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이 포탄이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양이었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다는 점은 제가 모든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군이라는 역할 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군사적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국 정부의 걱정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연관성을 확인했었어요.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죠. 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대만 위기가 생기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대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논의한 바로는 한국은 이런 확전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다는 현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미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이 돈을 내는 병력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것은 동맹 관계의 기본 약속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일본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지방 정부들은 이에 관한 회의를 거부했고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 전쟁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센카쿠 열도라는 섬들은 일본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대만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의 제한된 군사자원을 생각할 때 큰 도전이었죠. 중국이 일본보다 해군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는 이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군사연구소들은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고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미국의 정책 목표였지만 저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두 나라는 각자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만 위기가 실제 전쟁으로 번지면 미국은 전체 자원의 약 80%를 투입해야 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대만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미국의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전략가들과 이야기한 바로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 영향력과 같은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제 정책 제안은 분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참여해달라고 기대한다면 한국의 안보 걱정을 먼저 해결해줘야 했습니다. 대만 위기는 동북아 안보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이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더 현실적인 방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공격 전략을 가진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했어요. 제 연구 생활 동안 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안보 환경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와의 정기적인 브리핑에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동맹국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보리스키 박사, 한국이 대만 방어에 참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주한미군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탠포드 국제학연구소의 동료 연구원이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은 가벼운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전략적 방향이었죠. 그런 발상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제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미 국방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 억제를 위한 장치가 아닌 보다 넓은 인도 태평양 안보구조의 일부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반영했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CNN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침공 시 관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의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러나 최근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대만 위기에 개입한다면
북한이 이를 기회로 도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는 않았죠. 일본은 어떤가요? 다른 관계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헌법적 제약이 있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도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더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논의되었어요. 미국은 대만 방어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했죠. 한국의 군사력은 인상적입니다. 미 국방부 장성이 말했어요. 특히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만 방어에 그런 전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만 그 군사력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국군이 대만으로 파견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의 한 장교가 지도를 펼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우리는 분산된 전력으로 대응해야 해요.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저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랜 친구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만났어요. 미국은 정말로 한국이 대만 방어에 참여하길 원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죠. 아직은요. 한국 정부는 그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아마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후방 지원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려 할 겁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위험하니까요. 대만 위기는 단순한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동맹국 동원 노력은 냉전 이후 형성된 안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기대와 동맹국들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제가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동원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대만 위기는 동맹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 나라의 군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폴란드에서 온 군사 전문가가 K2 전차를 살펴보며 말했었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K2 전차는 정말 놀라운 무기체계예요. K2 전차는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나토 기준에도 맞는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전차는 어떤 지형에서도 잘 움직여요. 그리고 첨단 조준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한 기술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역량은 155mm 포탄 생산에서도 눈에 띄게 뛰어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500만 발이 넘는 포탄 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의 포탄 부족 상황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포탄을 만들었나요? 제 미국 동료가 물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때문이에요.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거든요.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건 제가 모든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해온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대요. 한 동료가 최근 뉴스를 알려줬어요. 그래요?
그건 정말 중요한 발전이네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라는 역할 분담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이건 한국 군사력의 국제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한다면 중국 해안의 상륙작전도 가능할까요? 대만 분석가가 진지하게 물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거예요. 한국은 중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실전적이었습니다. 제가 참관한 훈련에서는 실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안전 문제로 이런 훈련이 제한되곤 했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처럼 훈련해요. 한국 장교가 자신감 있게 말했었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방산 기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와 현대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터키 구매자가 말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민간 기술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의 경험이 방산 분야로 이어졌던 거죠. 저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K2 전차나 K9 자주포에도 들어가 있나요? 제 학생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술 생태계가 공유되고 있어요. 산업 간 지식 이전이 활발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감시 드론들은 이제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한국 방산의 큰 강점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정말 능숙해요. 저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감탄하고 있었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이버 방어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었죠. 우리는 매일 수백 번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군의 통신 체계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독자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통신 체계는 북한의 전자전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장교가 자신 있게 말했었죠.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훈련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문성과 헌신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병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훈련하나요? 제가 물었었죠. 보통 12시간 이상이요. 그리고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요.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잘 훈련된 인력에 있었습니다. 징병제를 통해 모든 젊은 남성들이 군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이건 전시에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큰 예비군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 정책 2반자가 물었었죠. 약 300만 명이요. 그리고 대부분 5년 이내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탄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력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높여주고 있었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제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우려는 정말 타당했어요.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북한이 정말 공격할까요? 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 물었었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과 북한은 서로 지원하는 관계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 도발은 한국이 대만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희 연구팀은 북한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국제적 혼란 상황을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 기회로 봐왔어요.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미국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었죠. 만약 한국군이 대만으로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중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볼 거예요.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을 때 그분들은 이런 확전 가능성을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셨어요. 한 고위 장교는 저에게 말했었죠. 보리스키 박사님, 우리는 전쟁을 2번이나 겪었어요. 3번째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한미군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병력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것은 동맹 관계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돈을 내는 건데 그 군대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 회의에서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미국 장성 하나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동맹은 서로 도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동맹 협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매년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행동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경제보복은 불가피했어요.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겪었던 고통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예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저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걱정은 국내 여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8%가 대만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남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죠.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30대 회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국방비를 내고 있어요. 한편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대만을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할까요? 한 예비역 장성이 저에게 물었었죠. 아니면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들의 지원 없이는 승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한국의 해상 무역로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죠. 우리나라는 섬과 같아요. 바다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없어요. 한 한국 해군 제독이 저에게 설명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어려웠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죠. 한국은 균형 외교의 달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동료 연구원이 말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이미 균형 외교의 달인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균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모두 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해야 하고 한국은 지역 안보에서의 책임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해요. 저는 마지막 정책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대만 위기 대응에 대해 저희 연구실에서 깊이 분석했었어요. 놀랍게도 일본 지자체는 대만 위기에 관한 회의를 거부했었습니다.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죠. 왜 우리가 대만 문제에 끌려 들어가야 하나요? 오사카에 사는 한 시민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했었는데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었죠.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대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사시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의 제한된 군사자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도전이었죠.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어요. 도쿄에서 만났던 한 자위대 장교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말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는 차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중국이 일본보다 해군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는 이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군사연구소들은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죠. 2010년에는 일본이 우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쿄 방위연구소의 한 분석가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었어요. 그 그래프는 중국 해군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2018년이었죠. 일본의 역할 확대는 미국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코스카미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 지휘관들이 일본의 실제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자위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요. 한미 해군 장교가 설명했었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죠. 인도 태평양 안정은 미국의 정책 목표였지만 저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확대된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두 국가는 각자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저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미국이 바라는 역할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었죠.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확장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60년 넘게 기지 부담을 짊어졌어요. 이제 그만이에요. 라고 한 노인이 말했었죠. 일본의 정치적 상황도 대만 위기 대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을 만났었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대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헌법은 전쟁을 포기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죠.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나고야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평화 국가입니다와 우리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충돌했었죠. 호쿠리쿠 지역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저는 현지 신문 기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 기자가 설명했었죠.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일본 증시가 요동쳤어요. 저는 도쿄의 금융 전문가들과 이 현상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인들보다 현실적이에요. 그들은 대만 위기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라고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면 지역 안보 구도가 크게 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라는 말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미국의 대일본 안보 전략은 재검토가 필요했어요. 저는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일본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었죠. 몇몇은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역 안보 구도에서 호주의 역할도 중요해졌어요. 저는 시드니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호주 전문가들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들었었죠. 우리는 태평양의 두 기둥이 되어야 해요. 라고 한 장군이 말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대만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 제약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적 균형 이상의 문제였죠. 그것은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퍼즐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훈련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이제 전문가로서 제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위기가 실제 전쟁으로 번진다면 미국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희 연구팀이 수행한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은 전체 자원의 약 80%를 투입해야 대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였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대만을 지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계속 말해왔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국 전략가들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곧바로 도발할 겁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말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대만 방어에 병력을 보낸다면 북한은 그 틈을 노릴 것이 분명했죠. 이건 한국에게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정책 이반자들에게 한국의 핵 영향력과 같은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방어 참여를 기대한다면 한국의 안보 우려부터 해결해줘야 했어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제적 위험도 고려해야 했죠. 일본의 역할도 불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놓고 국내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도쿄대학의 교수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 전쟁에 개입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었죠. 중국은 속전속결 전략을 쓸 겁니다. 제가 분석한 중국의 군사 계획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충분히 대응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빠른 대응 체계가 필요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 협력은 아직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었어요. 세 나라가 함께 훈련은 하지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위기는 미국의 동맹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보 약속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 간견에서 경고했었죠. 이건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계속 고려해야 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은 미국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었죠.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해군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보면 이런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많은 전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대만 방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저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보 계획을 강조했었어요. 각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육군, 일본의 해군, 호주의 정보력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야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모든 관련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했었어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었죠. 저의 15년 연구 경력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동아시아의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한반도,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안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안보 전략도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았어요.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는 반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전략적 계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의 평화와 안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